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3D 프린터로 만든 우주 로켓이 미국에서 세계 최초로 발사됐지만 목표 궤도 진입에는 실패했습니다. 미국 우주 스타트업 렐러티비티 스페이스가 전체의 85%를 3D 프린팅으로 만든 이 로켓은 발사 후 2단 로켓 분리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목표 궤도에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보건당국이 충분히 끓인 뒤에도 상온에 두면 다시 살아나는 퍼프린제인스 식중독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식약처는 퍼프린제인스 식중독은 봄철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며 음식을 보관했다가 먹을 때는 다시 데워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일본산 어패류 수입액이 1억 7천만 달러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12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수입량 자체는 사고 이전의 40%에 불과했지만 값비싼 활어 수입이 늘면서 수입액이 82.1%까지 늘어난 것입니다. 미국에서 인도 제약사의 인공 눈물을 사용했다가 항생제 내성 녹농균에 감염돼 3명이 숨지고 8명이 시력을 잃었습니다. 식약처는 국내에서는 문제가 된 제약사의 제품이 판매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당국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며 중국 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 사용을 우려하고 있지만 사용자가 많아 사용 금지가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틱톡은 2018년 8월 이후 미국에서 4억 회 이상 다운로드돼 현재 미국 인구의 절반인 1억 5천만 명 이상이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충분히 가열한 음식도 퍼프린젠스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다며 일교차가 큰 봄철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식약처는 최근 5년간 퍼프린젠스 식중독은 모두 54건, 환자는 2,609명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37%가 봄철인 3월에서 5월에 집중됐다고 밝혔습니다. 퍼프린젠스 균은 가열 등으로 생육 조건이 나빠지면 열에 강한 아포를 만들어 살아남는 특징이 있는데 다시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이 되면 깨어나 증식합니다. 식약처는 일교차가 큰 봄에는 비교적 기온이 낮은 아침이나 저녁에 조리한 음식을 기온이 올라가는 낮까지 실온에 그대로 두는 경우가 많아서 퍼프린젠스 식중독이 빈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퍼프린젠스 균은 산소를 싫어하고 아미노산이 풍부한 환경에서 잘 자라는 특성이 있어서 산소가 없는 조리용 솥 등 음식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특히 위험합니다. 미국 백악관이 오는 5월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끝나면 코로나19 대응팀을 해체할 방침이라고 미국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전현직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이렇게 전하고 일부 대응팀 직원들은 이미 자리에서 물러났다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아시시 자 백악관 코로나19 대응 조정관도 팀 해체 뒤에 바이든 행정부를 떠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2020년 2월에 창설된 백악관 코로나 대응팀은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30명 넘는 조직으로 확대됐습니다. 대응팀 해체 방침은 코로나19가 미국 의료계와 유권자의 주요 관심사에서 멀어진 데 따른 것이라고 이 신문은 설명했습니다. 미국에서 인도 제약사의 인공 눈물을 사용했다가 시력을 잃거나 심지어 사망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지난 14일 기준 16개 주에서 카바페넴 내성 녹농균 감염 사례 68건을 확인했으며 감염자 중 3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감염자 중 8명은 시력을 잃었고 4명은 안구를 적출해야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감염자들은 모두 인도 제약사 글로벌 파마 헬스케어의 에즈리케어 등 인공눈물이나 점안액 3종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CDC는 앞서 지난달 문제의 제품에서 녹농균이 검출된 사실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녹농균은 오염된 물 등을 통해 감염되는데 통상 항생제를 투여해 치료하지만 이번 사례와 같이 항생제의 내성을 가진 녹농균은 치료가 매우 어렵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국내에는 에즈리케어 등 인도 글로벌 파마에서 제조 생산하는 제품이 판매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30대 소방관이 부상자 구조 과정에서 다리를 심하게 다쳤는데 공상, 그러니까 업무 중 부상을 인정받지 못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인사혁신처가 소방관이 되기 전에 같은 부위를 다친 적이 있다는 이유로 공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는데요. 119 일선에서는 일하다가 다치더라도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지난해 4월
119 구급대원인 이모 소방교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오른쪽 무릎을 심하게 다쳤습니다. 부산 장산에서 다리를 다친 70대를 업고 바닥이 고르지 않은 등산로를 내려오다가 발을 헛디뎌 미끄러진 겁니다. 코로나 보호복을 입고 활동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많이 소모가 된 상태에서 업고 내려오다가 돌계단 부위에서 밑을 잘 못 보고 미끄러지면서 무릎이 돌아가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전방 십자인대와 연골판 등이 파열돼 수술을 받았고 1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정상적인 생활이 힘든 상태입니다. 이 소방교는 업무 중에 발생한 사고여서 공무상 요양 승인, 이른바 공상을 신청했지만 인사혁신처는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소방관이 되기 전인 8년 전에 같은 곳을 다쳐 수술받은 기록이 있어서 구조활동과 이번 부상은 관련이 없다고 본 겁니다. 이 소방교는 소방관 실기시험을 문제없이 통과했고 사고 때까지 무릎에 이상이 없었다며 지난해 10월에 공상을 재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매년 소방서에서 치르는 체력 테스트도 만점으로 통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이제 무릎이 아파서 병원 간 기록은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8년 동안은. 정부가 지켜줄 거라는 믿음으로 위험에 몸을 던져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소방관들. 이번 사례가 알려지자 일선에서는 몸을 사리는 분위기가 퍼질 거라는 걱정이 나옵니다. 환자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데 있어서 좀 열정이 좀 식어가는 원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계속해서 이런 위험한 부분이 있을 때 사리게 됩니다, 몸을. 정부가 공상을 인정하지 않으면 치료와 휴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은 오롯이 소방관의 몫이 됩니다. 여기에 더해 소방관이라는 사명과 자부심에도 작지 않은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YTN 최상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일본 어패류 수입액이 1억 7천만 달러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세청 무역 통계를 보면 지난해 일본 어패류 수입액은 1년 전보다 12% 증가한 1억 7,415만 달러로 집계돼 2010년 이후 12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어패류 수입액은 러시아, 중국 등에 이어서 6위 규모로 수입액의 절반은 활어가 차지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2011년 3월 발생했으며 한국 정부는 그해 9월 후쿠시마 등 주변 8개 현 모든 어종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는 특별 조치를 내렸습니다. 최근 필리핀 중부 해역에서 발생한 해양 오염 사고 방제를 돕기 위해서 해양경찰청이 긴급방제팀을 파견합니다. 해양경찰청은 필리핀 중부 해역에서 발생한 MT 프린세스 엠프레스호 해양오염 사고 방제를 돕기 위해서 전문 인력 4명 등으로 구성된 긴급 방제팀을 오는 27일부터 일주일 동안 파견하고 방제 자재를 지원합니다. 우리나라가 외국의 해양오염 사고 방제를 지원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달 28일 필리핀 오리엔탈 민도르주의 나우잠 마을 부근 해역에서 산업용 기름 80만 리터를 운반하던 MT 프린세스 엠프레스호가 엔진 고장으로 침몰했습니다. 선박이 완전히 침몰하기 직전에 승선원 20명은 모두 구조됐지만 연료뿐 아니라 산업용 기름까지 유출돼 현재 침몰 지점에서 약 200km 거리까지 확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인류의 공동 자산인 물을 지키기 위한 범세계적 노력을 촉구하는 유엔 물회의가 46년 만에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개막한 2023 유엔 물회의에서 안토니우 구테르스 사무총장은 흡혈귀 같은 과소비와 지구온난화 등으로 인류의 생명줄인 물이 고갈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구테르스 사무총장은 이어서 이 귀중한 자원을 보호하고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접근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세계 각국이 이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협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수자원을 지키기 위한 물 행동 의제를 마련하고 각국 정부와 산업계의 자발적 참여를 끌어내는 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에서 물 문제를 논의하는 총회가 열리는 것은 지난 1977년 이후 46년 만입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습니다. 이제 확진자 7일 격리 등 남은 방역 조치 해제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네, 자세한 내용은 가천대 길병원 엄중식 교수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첫 주인데 확진자 수가 지난주보다 조금 늘었습니다. 이게 마스크를 벗은 영향이 있는 걸까요? 보통은 이제 방역 완화를 시행하고 나서 그 완화 정책의 결과가 확진자 추이에 반영되는 것은 보통은 적어도 1주에서 2주 정도 지나야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시작된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가 최근에 그 확진자 추이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까지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이번 3월 들어서의 일부 확진자 증가 추세는 주로 개학과 연관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확진자가 늘어난 연령층이 10대에서 많이 늘어나고 또 20대 초반에서 주로 확진자가 조금 더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서 네. 이 개학이 현재까지는 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와 관련해서는 아마도 다음 주 초중반은 지나야지 그 영향이 확인될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방역 완화에 대한 건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데요. 또 위중증 환자 수는 100명대에서 크게 줄지 않고 있습니다.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처방률을 더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위중증 환자가 쉽게 줄지 않는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최근 한 달 이상 그 130명에서 150명 사이의 위중증 환자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이 중에 이제 사망자가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그 연령군 그리고 기저질환을 가진 분들이 여전히 감염이 계속 있는 상황이고 또 지자체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일부의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같은 데서도 여전히 집단 감염이 많은 수는 아니지만 발생을 하고 있어서 네. 이런 위중증 환자가 쉽게 줄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고위험군 보호 전략이 좀 더 강화돼야 된다는 지적이 계속 있습니다. 현재 그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처방이 비교적 원활하게 되고는 있습니다만 특히 이제 고령층에서 증상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증상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도 경증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좀 코로나19 처방에 대해서 좀 더 의사들이 적극적이어야 되겠고 또 감염된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분들도 증상이 시작되고 5일 이내면 코로나19 치료제 처방을 좀 강하게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이 위중증 환자 수가 유지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아직 병원, 약국, 노인 요양시설 같은 그 감염 취약시설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하는데 그렇다면 이런 조치도 앞으로 계속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보십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그 병원, 약국, 노인 요양시설은 주로 그 호흡기 증상이 있는 환자들의 방문이 많거나 네. 또는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분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가 되는 경우에는 당장 그 고위험군에서의 환자 증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유행 상황이 안정이 되고 최근에 시행한 그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와 같은 방역 완화 정책의 영향을 충분히 평가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거의 최종적으로 마지막 단계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무래도 희생을 줄이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해제에 대한 의견도 궁금한데요. 뭐 그대로 유지하는 것과 아예 없애는 것, 또 기간을 단축하는 방법들이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어떤 방안이 가장 적절하다고 보실까요? 예, 지금 정부는 최근에 그 유행하고 있는 변이 바이러스의 그 바이러스 배출 기간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격리 기간을 5일로 줄이고 그 뒤에 추이를 봐서 이 격리 의무를 격리 권고로 가는 두 단계 전략을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실제로 그 우리 이 노동 현장이나 사회적인 문화 이런 것들을 보면은 기간 단축이나 그 이 의무를 해제했을 때 실제로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들이 충분히 쉬지 못하거나 아니면 그 고위험군과의 접촉이 충분히 차단되지 않는 그런 영향들이 있기 때문에 네. 기간을 줄이는 것보다는 강력한 권고 수준으로 변경을 한 다음에 이 권고들이 현장에서 잘 지키는지를 모니터링하는 것이 좀 더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결국은 그 아프면 쉬는 문화가 자리를 잡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정부가 오는 4월 말쯤에 코로나 위기 단계를 현재 심각 단계에서 경계로 낮출 것으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위기 단계가 바뀌면 어떤 점이 달라지는 건가요? 일단 정부의 그 위기 단계가 바뀌면 정부의 대응 체계가 현재와 같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대책본부 이런 틀에서 조금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겠고요. 그다음 이렇게 경계 단계로 낮춘 후에 이 전체적인 유행 추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나서 지금의 2급 감염병인 코로나19가 4급 감염병 같은 형태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치료나 진단 체계가 현재와 같은 체계에서 이제 국가의 부담이나 지원이 많이 줄어들고 국민들이 스스로 부담하는 형태 이런 형태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아, 네. 네, 또 기존에 3개월에서 6개월마다 받았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제 연례 접종으로 전환됩니다. 올해 접종은 연 1회 4분기에 실시를 하고요. 면역 저하자의 경우는 연 2회 시행되는데요. 면역 유지 기간을 생각했을 때 적절한 조치라고 보십니까? 지금 우리가 접종하는 백신의 그 효과 유지 기간을 고려하면 약간의 그 단점이 있는 전략이긴 합니다. 네. 그렇지만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지금 우리나라와 같은 접종 전략을 채택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최근에 그 안정적인 유행 상황을 고려를 하면 면역 저하자의 경우에만 이 6개월 정도 간격으로 2회 접종을 하고 나머지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10월이나 11월쯤 그 동절기 유행에 대비해서 1회 접종하는 형태로 가는 것이 가장 비용 효과적이기도 하고 국민들의 어떤 접종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기 때문에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실적인 대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겨울철 백신 접종이 다음 달 7일까지 시행되고 그리고 올해 정규 백신은 4분기에 맞게 되는 건데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 아직 겨울 백신을 안 맞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제일 중요한 게 고위험군 그리고 면역 저하자인데요. 이 고위험군 면역 저하자 분들 중에 최근에 접종이 6개월 이상 멀어져 버린 그런 상황에 계신 분들은 다음 접종이 그 동절기 접종에 대비하기 위해서 4분기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네. 그 사이에 안정적으로 유행이 관리가 된다고 해도 일부에서는 계속 감염이 일어날 거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접종을 하시는 것이 다음 접종 기간 동안 안전하게 본인을 보호하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렇다면 교수님께서는 그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전 국민 대상 국가 필수 예방 접종에 포함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이제 전 국민 대상 필수 예방 접종과 관련돼서는 여전히 논란이 많은 부분인데요. 이제 그 필수 예방 접종을 한다라는 것은 접종을 통해서 이 코로나19의 위험한 인구 집단을 보호한다라는 전략이 핵심이 돼야 되기 때문에 네. 전 연령에 걸쳐서 모든 사람에게 필수 예방 접종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긍정적이진 않습니다. 앞으로 전체적인 전 국민 대상으로의 접종보다는 조금 더 효과적인 백신 개발을 통해서 고위험군 위주의 선택적인 접종 전략을 하는 것이 조금 더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또는 백신에 대한 부담에 감소시키는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전략으로 가는 것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고위험군 위주로 집중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의견을 밝혀주셨고요. 자, 그리고 날이 따뜻해졌지만 여전히 계절성 독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독감 백신을 맞는 것이 좋을까요? 지금 전국적으로는 확실히 감소 추세에 있고 아마 조금 더 감소를 하게 되면은 유행주의보를 해제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지금 접종은 일반적인 모든 사람에게 권고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 동절기 기간 동안에 혹시라도 독감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분들 중에 이 3, 4, 5월 달에 있는 소규모 유행에 대비해서 접종하는 것은 권고를 하고 싶습니다. 네. 네, 교수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가천대 길병원 엄종식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3D 프린터로 만든 우주 로켓이 23일 오후 미국에서 세계 최초로 발사됐지만 목표 궤도 진입에는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우주 스타트업 렐러티비티 스페이스는 3D 프린팅 로켓인 테란-1을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네버럴 우주군 기지에서 우리 시각 23일 오후 12시 25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외신들은 로켓이 발사에는 성공했지만 2단 로켓 분리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목표 궤도인 지구 저궤도 도달에는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렐러티비티는 연료 탱크부터 엔진까지 로켓의 85%를 자체 개발한 3D 프린터로 제작했으며 로켓 연료로는 처음으로 액화 천연가스를 적용했습니다. 앞서 렐러티비티 스페이스는 지난 9일 첫 발사를 시도했지만 추진제 온도 문제로 발사가 연기됐으며 12일 두 번째 발사를 추진했지만 추진체 압력 문제로 발사가 연기된 바 있습니다. 초승달과 샛별 금성이 마치 붙듯이 가까워지는 희귀한 우주쇼가 우리 밤하늘을 찾아옵니다. 초승달과 금성이 이번처럼 가깝게 접근하는 것은 일생에 한 번 보기도 힘든 현상이라고 합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해가 진 저녁 하늘, 눈썹처럼 생긴 초승달이 밝게 빛납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밝은 별이 반짝이며 지평선으로 함께 이동합니다. 달 다음으로 밝아 샛별로 불리는 금성입니다. 초승달과 금성은 1년에 여러 차례 가깝게 다가서며 밤하늘을 빛내고 있습니다. 가까이 다가서는 것을 넘어 달과 금성이 거의 붙듯이 보이는 초근접 현상이 나타납니다. 밤 7시 30분쯤 초승달 바로 위로 금성이 등장하겠고 이후 고도가 낮아지며 둘 사이의 거리가 점차 가까워집니다. 밤 9시에는 초승달과 달이 스치듯 지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비슷한 시각 제주도에서는 금성이 초승달 뒤로 숨었다 나타나는 엄폐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초승달과 금성이 꽤 떨어져서 만나지만 이달에는 마치 스쳐 지나듯 근접하고 제주에서는 엄폐 현상까지 나타납니다. 이처럼 밤하늘에서 초승달과 금성이 초근접하는 것은 일생에 한 번 보기 힘든 현상입니다. 해가 진 뒤 서쪽 밤하늘에서 초승달을 먼저 찾은 뒤 그 주변에서 가장 빛나는 별을 찾으면 됩니다. 맨눈으로도 볼 수 있고 만일 천체망원경을 이용하면 한 시야에서 초승달과 금성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초승달과 금성이 이번처럼 가깝게 접근한 것은 최근 80여 년 동안은 처음으로 이번 기회를 놓치면 40년 후인 2063년에나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미국에서 중국 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사용자가 너무 많아 사용 금지가 큰 과제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틱톡의 미국 내 월간 활성 이용자는 1억 5천만 명 이상으로 2020년 1억 명에 비해 50% 넘게 증가했습니다. 2021년 미국 인구 기준으로 보면 거의 2명 중 1명꼴로 틱톡을 쓰고 있습니다. 악시오스는 틱톡이 2018년 8월 이후 현재까지 미국에서 4억 회 이상 다운로드돼 3억 600만 회 인스타그램, 2억 1,700만 회 페이스북 등 다른 소셜미디어 앱 다운로드 수를 크게 뛰어넘었다고 말했습니다. 악시오스는 틱톡이 이미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마트폰 앱이 됐다면서 수백만 이용자와 기업의 바람보다 국가 안보 위협이 더 크다고 주장하는 의원들에게 큰 도전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SK텔레콤이 만 65세 이상 가입자를 대상으로 4만 원대 신규 요금제 3종을 이달 30일 출시합니다. 또 5G 데이터 이용량에 따라 요금 구간을 세분화한 중간 요금제 4종을 신설해서 5월 1일 출시하고 데이터 사용량이 많은 만 34세 이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청년 요금제 11종도 신설해 6월 1일 출시할 예정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은 이와 관련해서 타 사업자 사이에서도 다양한 요금제 출시 경쟁이 생기길 희망하며 정부는 통신시장 구조 개선을 추진함과 동시에 현재 시장 환경에서 경쟁을 활성화하는 대책을 상반기 안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G 요금제 신규 출시에 대해 KT는 고객통신 이용 패턴을 감안해 새로운 5G 중간 요금제와 시니어 요금제를 준비하고 있으며 LG U+는 국민 눈높이를 고려한 요금제를 조만간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미국의 금융 불안에도 연준이 또다시 0.25%포인트 금리 인상을 단행하며 물가 안정이 우선순위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금리 격차는 1.5%포인트로 커지면서 22년 만에 최대 폭으로 벌어졌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9번 연속 금리 인상을 이어갔습니다. 지난달에 이어 0.25%포인트 금리를 또 올리며 금리 상단을 5%로 높였습니다. 2007년 이후 가장 높은 금리를 찍은 겁니다. 최근 실리콘밸리 은행 붕괴 사태 등 금융 불안이 이어지면서 금리를 동결할 거란 관측도 있었지만 연준은 은행 위기가 진정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Our banking system is sound and resilient with strong capital and liquidity. 파월 의장은 2% 물가 목표 달성이 우선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서비스 물가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다며 인플레이션을 잡는 과정이 험난할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The process of getting inflation back down to 2% has a long way to go and is likely to be bumpy. 연준은 올해 최종 목표 금리는 5.1%로 지난해와 같은 수치를 제시하면서 특히 필요하다면 금리를 더 올리겠다고 말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도 열어놨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1년 내내 이어진 미국의 긴축 정책으로 우리나라와 금리 격차도 1.5%포인트가 됐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금리를 동결한 가운데 미국과 금리 차이가 22년 만에 최대 폭으로 커진 겁니다. 미국 연준이 추가 금리 인상을 시사한 가운데 원달러 환율 불안 심리와 자본 유출 등에 대한 우려로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압박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부인했습니다. 여기에다 제닛 옐런 재무장관은 모든 은행 예금을 보장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해서 금융시장에 충격파가 전해졌습니다. 김원배 기자입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연내 기준금리 인하를 부인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기준금리 인상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시장이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다면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연내 금리 인하는 연준의 기본 시나리오가 아니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올해 기준금리 인하를 예상하는 시장에는 찬물을 끼얹는 발언입니다. 제닛 옐런 재무장관은 상원 청문회에 출석해 모든 은행 예금을 보장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이것은 우리가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가 고려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주요 외신은 미국 재무부 당국자들이 연방예금보험공사의 지급 보장 대상을 모든 예금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은행 사태가 연쇄적인 뱅크런, 즉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로 표상되는 시스템 위기로 간주할 때에야 연방예금보험공사가 모든 예금을 보호하는 것을 허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발표까지만 해도 상승세를 보이던 뉴욕 증시는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발언에 하락세로 반전됐습니다. 이후 옐런 장관의 발언까지 전해지며 낙폭이 확대됐습니다. 뉴욕 증시의 3대 지수는 모두 1.6% 급락했습니다. S&P 지역은행 상장 지수 펀드는 5% 이상 떨어졌습니다.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의 주가가 15% 이상 하락하는 등 코메리카와 US뱅크, 자이언스뱅크, 리전스 파이낸셜 등이 모두 6%에서 8%가량 하락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연금 개혁을 강행 중인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프랑스는 1,700만 명의 은퇴자 대국이라며 지금 연금 개혁을 안 하면 붕괴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개혁으로 인기를 잃어도 국익을 택할 수밖에 없다며 정치 생명을 건 정면 돌파를 거듭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상호 기자입니다. 프랑스 전역 곳곳에서는 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격렬한 시위가 노조를 중심으로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령화로 퇴직자 대비 근로자 수가 계속 줄면서 연금 재정이 거덜이 나자 연금 100% 수령 나이인 현행 정년 62세를 2030년까지 점차 64세로 늦추는 개혁을 마크롱 정부가 속도전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연금 개혁안이 하원에서 부결 가능성이 커지자 지난주 헌법의 특별 조항을 발동하는 초강수로 표결 없이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엔 법 시행이 필요하다며 대국민 설득에 나섰습니다. 대통령직을 처음 맡은 2017년 당시 1,000만 명이던 연금 수급자가 현재 1,700만 명이고 2030년에는 2,000만 명이 된다며 그대로 놔두면
연금제가 붕괴한다며 연내 시행을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Et plus on va attendre, plus il se dégradera. Donc cette réforme, elle est nécessaire. Et je le dis aux Français, ça ne me fait pas plaisir, j'aurais voulu ne pas la faire, mais c'est pour ça aussi que j'ai pris l'engagement de la faire devant vous par le sens des responsabilités. 마크롱 대통령이 헌법의 제49조 3항을 사용해서 하원 표결을 건너뛴 것과 관련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히 모두를 설득하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고 인정하면서도 개혁으로 인기를 잃어도 후회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Mais entre les sondages et le court terme et l'intérêt général du pays, je choisis l'intérêt général du pays. Et s'il faut derrière endosser l'impopularité aujourd'hui, je l'endosserai. 마크롱 대통령의 정치 생명이 걸린 연금 개혁법은 한국의 헌법재판소격인 헌법위원회 승인만 받으면 연내 시행이 가능합니다. 좌파 연합인 리프 등은 헌법위원회에 새 연금법의 위헌 여부를 따져달라고 신청했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부동산 침체 등 영향으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8% 넘게 떨어져 역대 최대 하락폭을 보였습니다. 2년 전 수준으로 돌아간 셈인데 이에 따라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등 각종 부담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동우 기자입니다.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락폭은 18.61%.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꾸준히 올랐던 공시가격은 2009년과 2013년 4% 전후 하락했지만 올해는 최대폭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지난해 17% 상승을 고려하면 사실상 2021년 수준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특히 세종과 인천, 경기, 대구 순으로 하락폭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올해 공시가격은 지난해 말 시세와 현실화율을 곱해내는 것인데 현실화율도 지난해보다 2.5%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전반적으로 세계적인 고금리 속에서 부동산 시장 자체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이런 기조 하에서 공시가격이 시세보다도 오히려 역전돼서 높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이미 지난해에 수정을 했기 때문에 이게 반영이 되었습니다. 개별 단지별로 보면 잠실 주공호 단지 전용 면적 82제곱미터는 지난해 22억 6천만 원에서 올해 15억 1천만 원으로, 반포 자이는 26억 원에서 22억 원으로 떨어집니다. 이에 따라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은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20% 이상 경감돼 2020년 수준보다 낮아질 전망입니다. 세부담뿐만 아니라 공시가격을 기초로 산정되는 각종 국민 부담도 크게 완화됩니다. 공시가격 하락으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평균 3.9% 감소합니다. 부동산 등기 때 발생하는 국민주택채권 매입 부담도 연간 1,000억 원 정도 줄어듭니다. 또 국가장학금과 기초생활보장제도 등에서 재산 상황에 따라 수급 탈락했던 가구가 소득 환산액이 감소함에 따라 복지 혜택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공시가격 하락에 종합부동산세 세법 개정이 겹쳐 올해 보유세 부담은 지난해보다 대폭 줄어들게 됐습니다. 공시가격 15억짜리 아파트 보유세가 403만 원에서 280만 원으로 떨어지고 1세대 1주택 종부세 부담자는 절반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보도에 이영원 기자입니다. 올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지난해보다 대폭 줄어듭니다. 기본 공제 상향 조정과 세율 인하, 2주택자에 대한 중과 해제 등 세법 개정과 부동산 가격 급락에 따른 공시가격 하락이 맞물린 결과입니다. 정부가 예시한 사례를 보면 지난해 공시가격 15억 아파트 소유자의 보유세는 403만 원에서 올해는 280만 원으로 30% 넘게 떨어집니다. 종부세는 60만 원에서 6만 원으로 10분의 1로 줄고 재산세는 70만 원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2020년과 비교해도 보유세를 25% 덜 내게 됩니다. 20억 넘는 고가 아파트 보유세 하락폭은 더 큽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레미안 대치팰리스 전용 면적 84.97제곱미터는 보유세가 지난해 1,372만 원에서 올해 772만 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듭니다. 같은 면적의 서초구 반포자이 보유세도 1,386만 원에서 882만 원으로 36%나 낮아집니다. 재산세는 공시가격 하락으로 9억 원 이하 특례세율 적용 공동주택이 지난해보다 65만 호가 늘어나며 감세 혜택이 커졌습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는 한편 과도한 국민 부담을 초래한 비합리적인 부동산 관련 제도의 정상화에 정책 노력을 집중해 왔습니다. 지난해 역대 최대로 122만 명에 달했던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는 올해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1세대 1주택 종부세 부담자는 지난해보다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23만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실소유자는 물론이고 고가주택과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상당 부분 경감되는 데다가 부동산 연착륙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보유세 확정까지는 한 가지 변수가 남아 있습니다. 지난해 재산세 45%, 종부세는 60%를 적용했던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재산세는 4월, 종부세는 상반기에 발표되는데 세수 감소를 우려한 정부가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높여 적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쌀이 남아돌아 처치곤란인 요즘 정부가 밀가루를 대체할 수 있는 신품종 쌀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가루로 가공하기 쉬운 분질미, 이른바 가루쌀인데 쌀 과잉 생산과 밀 자급률 향상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을 대체제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매년 남아도는 쌀은 농민들에게도 골치입니다. 생산량은 그대로인데 소비는 줄다 보니 쌀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빵이나 라면과 같은 밀 소비는 빠르게 늘고 있지만 자급률은 여전히 1%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쌀 공급 과잉과 밀 자급률 향상,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신품종, 바로 가루쌀입니다. 쌀 수급 문제도 해결을 해보고 수입에 의존하는 밀을 대체해보자, 이런 방향을 제시를 했고요. 가루쌀은 일반 쌀과 달리 전분 구조가 밀처럼 둥글고 성들어 물에 불리지 않아도 쉽게 빠집니다. 단단한 맵쌀에 불려서 가루를 내는 것보다 재분 비용이 최소 2~3배는 더 저렴한 데다 폐수가 발생하지 않아 환경 친화적입니다. 국내에서는 이미 여러 업체가 이런 가루쌀 대량 재분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가루쌀이 여러 차례 롤러로 분쇄되는 작업을 거치면 이렇게 고운 형태로 입자가 바뀌게 됩니다. 곱게 갈린 쌀가루는 빵과 과자, 면류 등 다양한 제품을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수분을 빨아들이는 특성상 더 촉촉하고 쫄깃한 식감이 특징입니다. 쫄깃하고 이제 처음 먹어보는 맛이긴 한데 좀 건강해지는 맛인 것 같습니다. 농민들에게도 나쁘지 않은 선택지입니다. 가루쌀을 재배하면 헥타르당 100만 원, 밀이나 조사료까지 함께 심으면 최대 2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오는 2027년까지 가루쌀 생산량을 20만 톤으로 확대해 연간 밀가루 수요 10%를 대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가루쌀 소비를 늘리기 위해 농심과 삼양 등 식품업체 10여 곳을 선정해 신제품 개발에 25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식품업계에서는 지금 케이크라든가 카스테라, 과자류, 이런 비발효빵류, 그다음에 밀가루 함량이 낮은 어묵, 소시지 이런 거 얼마든지 쌀 전용 품목으로 가능하다고 지금 현 단계에서 보고 있고요. 다만 밀을 대체하기 위해 개발된 가루쌀이 또다시 시장에서 남아돌지 않으려면 무작정 생산량을 늘리기보다 충분한 수요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영화 아바타를 보면 빛을 쪼여 상처를 치료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실제로 빛으로 피부 상처를 치료하고 접합하는 광화학 기술을 국내 연구진이 개발했습니다. 오늘 과학의 달인에서는 빛으로 상처 치료가 어떤 원리로 가능한지 광화학 치료법의 방향성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포항공과대학교 신소재공학과 한세광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빛으로 상처를 치료한다니 정말 마법 같은 일인데 이게 어떤 기술인지 간단하게 소개부터 해주실까요? 네,
영화 아바타에서는 상처가 난 나비족을 영혼의 나무가 빛을 전달해 치료하는 장면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빛으로 상처를 치료하는 일이 일상에서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태양광선을 이용해 백반증을 치료했다고 전해지고 있고 1903년에는 빛으로 결핵성 피부병을 치료한 연구 결과로 노벨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빛 치료가 피부병, 안과 질환, 암 치료 등 다양한 질환을 치료하는 데에 널리 이용되고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광화학 조직 결합, 그 포로케미컬 티슈 본딩을 통해 빛으로 상처를 치료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에 뭐 암이나 피부 질환에 나아가서 이제 접합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말씀하신 건데요. 이 광학 조직 결합의 원리와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상처가 생기면 피부 내 콜라겐 조직이 끊어지게 됩니다. 본 연구에서는 피부 투과도가 우수한 생체 고분자 히알루론산을 관광제와 이렇게 화학적으로 접합한 다음 장광 발광 입자와 함께 상처 부위에 바른 후 빛을 비춰서 피부 조직의 콜라겐층을 결합시킴으로써 광화학 조직 결합에 의해 피부가 접합되는 것을 저희가 동물 실험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피부에 그린 레이저를 비출 때 빛이 대부분 피부에 투과되지 않고 반사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레이저를 끄게 되면 빛 전달이 안 되고요. 하지만 장광 발광 입자에 레이저를 비추면 빛 에너지가 트랩에 저장되어 가지고 빛이 오랫동안 천천히 계속해서 방출되게 됩니다. 이때 장광 발광 입자가 방출하는 녹색 발광과 장광에 의해서 상처 부위에 전달된 관광제가 활성화되고 절개된 피부가 효과적으로 접합되게 됩니다. 네, 이 레이저와 감광제라는 게 핵심인 것 같은데 그 감광제가 정확히 어떤 건가요? 네, 관광제는 빛을 받으면 활성화되어서 화학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자유 레디칼을 형성하는 물질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감광제 가운데 의료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로즈벤갈이라는 염료인데요. 이 로즈벤갈은 녹색광에서 에너지를 흡수하여 자유 레디칼을 생성을 합니다. 여기서 자유 레디칼이란 거가 뭔지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플라스틱은 탄소 원자들이 외곽 전자를 서로 공유하는 공유 결합에 의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됩니다. 이에 비해서 관광제는 빛을 받으면 활성화되어 가지고 자유 레디칼이 생성이 되게 되는데 이때 반응성이 높은 자유 레디칼에 의해서 피부 속에 있는 콜라겐을 결합시키게 됩니다. 감광제와 더불어서 또 어려운 용어가 있었는데요. 잔광 발광 입자를 사용하셨다고 하셨는데 이게 잔광 발광 입자라는 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또 왜 사용하는 걸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광제로 피부 접합을 하게 되면 절개 부위가 다치면서 조직 침투 깊이에 따라 녹색광의 세기가 이제 감쇄되기 때문에 광 투과 효율이 낮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한 번 빛을 받으면 오랫동안 장광이 유지되는 장광 발광 입자를 개발하여서 심프 조직에서 로즈벤갈을 효과적으로 활성화해 가지고 광화학 조직 결합에 의한 콜라겐 접합을 유도하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처를 덮어서도 그 안에서도 빛을 계속 낼 수 있는 그런 물질이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그 크고 깊은 상처에는 아무래도 직접 꿰매는 그런 물리적인 봉합보다는 약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일반적으로 상처 부위에 이제 연고를 바르면 상처가 치유되는 데에 1, 2주간의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외과 수술에 사용되는 봉합사 시술 및 스테이플링을 이용하여 상처 부위를 고정하는 방법과 비교하자면 빛을 쪼여 피부 깊은 조직에서 콜라겐을 분자 레벨에서 이렇게 접합을 하게 되기 때문에 피부 접합이 수시간 내에 빠르게 진행되어 가지고
흉터도 적고 효과적으로 상처 부위가 접합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크고 깊은 상처 치료에도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상처 봉합이 가능하다면 의료 수술을 할 때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능할까요? 네,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킹스맨과 같은 공상과학 영화에서 주인공이 이 칩을 여기에 이식한 다음에 피부 절개 부위에 빛을 조사해가지고 상처를 치유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네. 이러한 장면이 지금은 영화 속 장면이지만 언젠가는 현실화될 수 있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 개복 수술을 받은 환자를 의료용실로 꿰매지 않고 비출을 완전히 봉합할 수 있는 단계는 아직 아닙니다만 콜라겐 결합 속도를 획기적으로 촉진시키는 기술이 계속 발전하면 완전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뭐 작고 가벼운 상처는 지금도 바로 임상에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시로 장면까지 보여주시니까 이해가 바로 되는데요. 얼른 상용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술이 정말로 상용화되기까지 앞으로 남아있는 과제가 있을까요? 네. 장광 발광 입자를 다양한 의료 분야에 본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비임상 및 임상 시험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안전성 평가를 수행해야 됩니다. 이러한 후속 연구를 바탕으로 장광 발광 나노 입자를 이용한 광의학 임상 및 상용화 연구를 단계적으로 수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그 밖에도 빛을 이용한 의료 기술의 전망 또 어떻게 보십니까? 예, 여러 가지 질병을 빛으로 치료하는 기술을 광의학, 포토메디슨이라고 하는데 피부 개선, 안과 수술, 암 치료 등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TV에 LED 마스크를 착용한 다음에 얼굴에 빛을 쬐어서 피부를 개선하고 또 발모를 유도하는 제품들이 소개되고 있고 또 피부과에 가시면 여드름이나 피부 흉터를 레이저로 치료하는 기술들이 임상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력 교정을 위한 라식 및 라섹 수술과 같이 안과 영역에서도 빛을 이용한 의료 기술들이 개발되어 가지고 사용되고 있고 또 암 조직을 광동력학적 혹은 광열 치료하는 기술들도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빛을 이용한 의료 기술들이 미래 의학을 선도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나눠보니까 개발하신 광학치료법과 광의학도 세상의 어두운 부분을 비추는 의학계의 새 빛이 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포항공대 신소재공학과 한세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구온난화로 해수가 따뜻해지면서 지난 10년간 호주 인근 바다 암초에 서식하는 해양생물 300여 종이 멸종 위기에 처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호주 태즈메니아대 연구팀은 잠수부들의 조사 결과 등을 통해 지난 10년간 암초 해양생물 1,057종의 개체수 변화를 조사한 결과 절반이 넘는 600여 종은 개체수가 감소했고 이 가운데 300여 종은 멸종 위기종으로 분류될 만큼 빠르게 사라졌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대형 물고기의 먹이인 성게의 개체수가 감소한 것이 생태계에 연쇄적 영향을 줬다며 아직 조사되지 않은 생물종이 많아 지구온난화의 영향이 실제로는 더 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연구진이 정자를 선택적으로 인공수정해 원하는 성별의 아기를 태어나도록 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미 뉴욕 웨일 코넬 의대 연구팀은 정자의 성 염색체가 XY인지 XX인지에 따라 정자 무게가 다른 점을 이용해서 특정 성 염색체를 가진 정자를 난자에 수정시켜 원하는 성별의 배아를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배아의 성별을 확인한 결과 딸을 원하는 부부 59쌍의 79%가 딸 배아를 얻었고 아들을 원하는 부부 56쌍의 80%가 아들 배아를 얻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팀은 부부가 원하는 성별의 배아를 자궁에 이식해서 딸 16명과 아들 13명, 모두 29명이 건강하게 태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암세포를 다른 장기로 날라 암 전이를 유발하고 항암제 효능을 떨어뜨리는 신체 물질 엑소좀의 생성 원리가 밝혀졌습니다.
유니스트와 한국뇌연구원은 암세포 내에서 엑소좀이 형성될 때 GPR143 단백질이 생체 분자 물질을 선별해 포장하는 역할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단백질이 암세포 성장과 이동에 필수적인 물질과 결합해 우선적으로 엑소좀으로 운반하면서 결과적으로 암 전이를 유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천문연구원이 조선시대에 작성된 3건의 해성 관측 사료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는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네스코 등재가 추진되는 기록물은 성변 츠쿠단자로 조선시대 관상감이 해성처럼 천체 위치 밝기가 변하는 정변의 변화를 매일 관측한 기록물입니다. 이 기록물에는 1759년에 헨리 해성 관측 기록이 담겼는데 왕실사나 관청이 관측한 자료로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됐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이제는 충분히 끓여놓은 음식도 다시 보셔야겠습니다. 식중독균인 퍼프린젠수균이 음식을 열에 조리했어도 상온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어 봄철 식중독의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이러한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선 음식은 여러 용기에 담아 5도 이하에서 보관하시고 75도 이상에서 다시 가열해 섭취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